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는 날카로웠다. 텅 빈 아파트에 쾅 하는 파열음이 메아리치고 그 끝에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정적이 남았다. 아내, 박소연은 끝내 뒤돌아보지 않았다. 30년을 함께한 남편에게 남긴 마지막 모습은 굳게 닫힌 어깨와 망설임 없는 발걸음뿐이었다. 딸, 지은이는 떠나기 전 나를 잠시 바라봤다. 그 아이의 눈빛은 원망이나 분노가 아니었다. 이해할 수 없는 생물체를 바라보는 듯한 깊은 실망감. 그리고 이제는 어떤 기대도 남지 않았다는 체념. 그것이 나를 가장 아프게 찔렀다. 식탁 위에는 아내가 차려놓은 저녁 식사가 온기 없이 식어가고 있었다. 김이 오르지 않는 된장찌개와 차갑게 굳은 생선구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가족의 저녁이 될 뻔했던 음식들은 이제 나의 완벽한 실패를 증명하는 전시품이 되어버렸다. 나는 불 꺼진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어둠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문이 닫히던 소리, 딸아이의 마지막 눈빛, 그리고 아내의 침묵을 곱씹을 뿐이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단단하고 견고하다고 믿었던 내 인생은 언제부터 이렇게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걸까? 불과 1년 전만 해도 나는 내가 꽤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했다. 내 이름은 김민준. 55살. 평생을 한 은행에서 보냈다. 25. 풋내기 행원으로 시작해 55. 지점장이라는 직함으로 퇴직하기까지. 나는 단 한 번도 내 삶의 궤도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7시 반까지 출근했고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야근과 주말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다. 남들처럼 술에 취해 비틀거린 적도, 위험한 투기에 돈을 날린 적도 없었다. 나는 성실한 남편이었고 책임감 있는 가장이었으며 사회가 요구하는 모범적인 시민이었다. 내 청춘과 열정은 모두 네모난 은행 창구와 빼곡한 서류 더미에 바쳐졌다. 아내 서현을 만나 결혼하고 딸 지은이가 태어났을 때 나는 내 어깨 위의 책임감이 더욱 무거워짐을 느꼈다. 그 무게는 나를 짓누르기보다 오히려 달리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가족들의 안락한 삶, 지은이의 학자금, 더 넓은 아파트. 그것이 내가 매일 새벽 찬 공기를 마시며 집을 나서는 이유였다. 나는 내 삶이 오차없는 설계도처럼 정확하게 그려지고 있다고 믿었다. 퇴임식 날, 나는 수많은 꽃다발과 감사패에 둘러싸여 있었다. 후배들은 나의 성실함과 노고를 칭송했고 동기들은 이제야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된 것을 축하해 주었다. 아내와 딸도 자랑스러운 얼굴로 내 옆에 서 있었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이제는 가족과 함께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진심이었다. 전쟁 갔던 30년을 끝내고 마침내 얻게 된 평화. 나는 그 평화가 달콤하고 안락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현실은 설계도와 달랐다. 퇴직 후 첫 몇 주는 자유와 해방감으로 가득했다. 늦잠을 자고 평일 오전에 한가롭게 TV를 보고 공원을 산책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유는 무료함으로, 해방감은 공허함으로 변해갔다. 매일 아침 나를 깨우던 알람 시계도, 숨가쁘게 돌아가던 업무도, 김 부장님, 김 지점장님 하고 나를 찾던 목소리도 모두 사라졌다. 사회라는 거대한 톱니바퀴에서 나는 더 이상 필요한 부품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시간이 남아도는 늙은 남자가 되어버렸다. 나의 공허함과 달리 아내는 새로운 삶에 완벽하게 적응했다. 내가 일에 미쳐있는 동안에도
그녀는 자신의 세계를 차곡차곡 만들어 왔다. 문화센터에서 꽃꽂이를 배우고, 동네 주부들과 등산을 다니고, 주말에는 봉사활동까지 했다. 나의 퇴직은 그녀의 스케줄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자 그녀는 가끔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오늘 점심은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 당신은 냉장고에 있는 걸로 대충 챙겨 먹어요. 저녁에 동창회 있어서 좀 늦을 거예요. 먼저 주무세요. 우리의 대화는 점점 더 용건 위주로 짧아졌다. 나는 아내의 일상을 묻고 싶었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그녀는 늘 바빴고 피곤해했다. 30년간 나는 밖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었고 그녀는 안에서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각자의 역할에 너무나 충실한 나머지 그 역할이 사라진 지금 어떻게 서로를 마주해야 할지 잊어버린 것 같았다. 딸 지은이는 결혼해서 분가한 지 오래였다. 가끔 손주들을 데리고 집에 들르곤 했지만 그 시간은 짧고 소란스러웠다. 아이들은 나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랐지만 그들에게 나는 그저 가끔 용돈을 주는 친절한 노인일 뿐 내 삶의 깊이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상대는 아니었다. 지은이는 자신의 가정을 꾸리느라 바빴고 내게는 늘 아빠, 건강 잘 챙기세요 라는 안부 인사가 전부였다. 나는 점점 더 집안에서 유령 같은 존재가 되어갔다. 아내가 외출하고 나면 텅 빈 아파트에는 텔레비전 소리와 나의 무거운 한숨 소리만이 가득 찼다. 창밖으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며 소외감을 느꼈다. 모두들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걸어가는데 나만 홀로 멈춰 서 있는 기분. 평생을 가족을 위해 달렸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보니 그들은 나 없이도 잘만 달리고 있었다. 오히려 나의 존재가 그들의 익숙한 일상에 끼어든 불청객처럼 느껴지기까지 했다. 어느 날 저녁 아내와 나란히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는 한 연예인이 자신의 은퇴 후 전원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무심코 아내에게 물었다. 여보, 우리도 나중에 조용한 데 내려가서 텃밭이나 가꾸며 살까? 아내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다. 나는 서울이 좋은데 친구들도 다 여기 있고 병원도 가깝고 그 한마디에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졌다. 나는 우리의 미래를 그리고 있었지만 아내는 이미 나의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완전히 다른 꿈을 꾸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설쳤다. 옆에서 새근새근 잠든 아내의 숨소리를 들으며 지독한 외로움을 느꼈다. 이 집에서, 이 관계에서 나는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그 공허함과 외로움이 나를 낯선 도시로 이끌게 될 줄은, 그리고 그곳에서의 우연한 만남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 이처럼 사소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퇴직 후 나의 하루는 텅 빈 캔버스 같았다. 무엇이든 그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지만 정작 나는 붓을 드는 법을 잊어버린 화가처럼 막막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시계가 아니었다. 옆자리가 비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나의 새로운 습관이 되었다. 아내는 늘 나보다 먼저 일어나 있었다. 내가 뒤척이며 잠에서 깨어날 때쯤이면 그녀는 이미 요가 매트 위에서 아침 운동을 끝내고 향 좋은 차를 마시며 태블릿으로 뉴스를 보고 있거나 친구들과 아침 인사를 나누는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다. 일어났어요. 아침 식사 차려놨으니 먹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다정함보다는
효율성이 담겨 있었다. 마치 해야 할 일 목록 중 하나를 처리하는 듯한 말투. 나는 잠옷차림으로 식탁에 앉아 아내가 차려준 아침을 먹었다. 토스트와 계란 프라이, 그리고 과일 몇 조각. 늘 똑같은 메뉴였다. 우리는 한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지만 각자의 섬에 갇혀 있었다. 아내는 스마트폰 화면에, 나는 창밖 풍경에 시선을 고정한 채 기계적으로 음식을 씹었다. 가끔 내가 용기를 내어 말을 걸어도 대화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다. 오늘 날씨가 좋네. 우리 이따가 공원이라도 한 바퀴 돌까? 오후에 꽃꽂이 수업 있는 거 잊었어요. 당신 혼자 다녀와요. 걷는 건 건강에 좋으니까. 그녀의 대답은 늘 합리적이었고 거절의 이유도 명확했다. 하지만 그 합리성이 내게는 비수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꽉 찬 일정 속에 내가 비집고 들어갈 틈은 없어 보였다. 나는 그녀의 삶에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가끔 신경 써줘야 하는 번거로운 존재가 된 것 같았다. 어느 주말 오후, 나는 먼지 쌓인 창고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왔다. 젊은 시절에 우리가 담긴 사진들, 신혼여행지였던 제주도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는 모습, 갓 태어난 지은이를 품에 안고 감격에 젖어 있는 모습, 첫 차를 사고아이처럼 기뻐하던 내 모습까지. 나는 앨범을 들고 거실로 나와 소파에서 잡지를 보고 있는 아내 옆에 앉았다. 여보, 이것 좀 봐. 우리 이때 정말 젊었네. 아내는 잠시 잡지에서 눈을 떼고 앨범을 건성으로 들여다봤다. 어머, 그러네. 벌써 30년도 더 된 사진이네.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쳤지만 그뿐이었다. 그녀의 관심은 금세 손에 들린 잡지에 화려한 명품 가방 광고로 돌아갔다. 나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아내와 내 옆에 앉아 무심하게 잡지를 넘기는 지금의 아내를 번갈아 보았다. 시간은 우리에게서 젊은 뿐만 아니라 함께 추억을 나눌 열정마저 앗아간 것일까. 나는 조용히 앨범을 덮었다. 거실에는 다시 종이 넘어가는 소리와 나의 침묵만이 남았다. 나는 집 안에서 유령이 되어갔다. 소파에 앉아 있어도, 서재에 틀어박혀 책을 읽어도, 베란다에서 화채물을 주어도 이 집안의 누구도 나의 존재를 깊이 인식하지 않는 것 같았다.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가구 같은 존재였다. 가끔 지은이가 손주들을 데리고 오면 집안은 잠시 활기를 띠었다. 나는 아이들과 놀아주며 잠시나마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했지만 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나면 더 큰 공허함이 밀려왔다. 절망적인 기분은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한때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던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새로운 취미를 만드는 것도 모두 시시하게 느껴졌다. 그 모든 것이 나의 근본적인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이 무력감의 끝에는 보이지 않는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다. 평생을 바쳐 이룬 가정인데 왜 나는 이곳에서 행복하지 않은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잠결에 뒤척이다 깼는데 옆자리의 아내가 스마트폰 불빛에 의지해 무언가를 열심히 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화려한 꽃 사진들이 가득했다. 그녀가 가입한 온라인 커뮤니티인 듯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며 소리 없이 웃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녀는 나 없이도 충분히 행복했다. 그녀의 세계는 나 없이도 잘 돌아가고 있었고 그 세계는 내가 모르는 사람들, 내가 모르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녀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먼 사람이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고. 이 질식할 것 같은 집을 잠시라도 벗어나야겠다고. 목적지는 정해져 있지 않았다. 그저 혼자 떠나고 싶었다.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빠가 아닌 온전한 나로 있을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나는 아내에게 말했다. 나 며칠 혼자 여행 좀 다녀오려고. 아내는 커피 잔을 들다 말고 나를 쳐다봤다. 놀란 표정이었지만 그 안에는 걱정이나 궁금증이 없었다. 갑자기 어디 가려고? 강릉, 그냥 바다가 보고 싶어서. 강릉. 그곳은 내가 청춘의 끝자락에서 아내와 연애하던 시절 함께 여행했던 추억의 장소였다. 하지만 나는 굳이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지금의 아내에게 그 추억은 빛바랜 사진 한 장 정도의 의미밖에 없을 테니까. 내 대답을 들은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바람 좀 쐬고 와. 당신한테도 좋겠네. 며칠이나 있을 건데 글쎄. 한 사나흘 정도 알았어요. 용돈 필요하면 말하고. 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래요.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도 순순했고 너무나도 무심했다. 마치 초등학생 아들의 소풍 준비물을 챙겨주는 엄마 같았다. 나의 갑작스러운 여행 선언에 왜 혼자 가냐? 나도 같이 가면 안 되냐는 질문조차 없었다. 그녀의 그 배려 깊은 무관심이 나의 결정에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나는 작은 여행 가방에 며칠 입을 옷가지를 챙겼다. 짐을 싸는 내내 마음은 복잡했다.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해방감에 설레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해서 도망쳐야 하는 내 신세가 처량했다. 현관을 나서기 전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아내에게 말했다. 나 다녀올게. 아내는 리모컨을 든 채 고개만 까딱했다. 운전 조심하고. 도착하면 전화해요. 그것이 끝이었다. 나는 텅 빈 아파트를 등지고 문을 나섰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는 내 얼굴을 비추는 거울을 보았다. 그 속에는 낯설고 지쳐 보이는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나는 보이지 않는 균열들로 가득 찬 내 삶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다. 그 도망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채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에 차를 올리자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다. 빼곡했던 아파트 숲이 사라지고 차창 밖으로 푸른 산과 들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라디오도 켜지 않은 채 묵묵히 운전만 했다. 엔진 소리와 바람 소리가 어지러운 내 머릿속을 비워주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평화는 길지 않았다. 터널을 지날 때마다 어둠이 나를 집어삼키는 듯한 기분에 휩싸였고 다시 밝은 곳으로 나오면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낯설게만 느껴졌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이 길의 끝에 정말 내가 찾던 무언가가 있기는 한 걸까? 2시간을 넘게 달려 마침내 익숙한 동해의 푸른빛이 시야에 들어왔다. 짭조름한 바다 내음이 열어놓은 창문으로 밀려 들어왔다. 나는 해변 근처에 낡지만 깨끗해 보이는 모텔의 방을 잡았다. 창문에서는 회색빛 겨울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다. 짐을 풀고 잠시 침대에 누웠지만 피곤함보다는 초조함이 더 컸다. 결국 나는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섰다. 겨울 바다는 쓸쓸했다. 여름의 활기는 온데간데 없고 부서지는 파도 소리만이 텅 빈 백사장을 채우고 있었다. 나는 끝없이 밀려왔다 사라지는 파도를 보며 하염없이 걸었다. 저 파도처럼 내 인생의 걱정거리들도 좀 쓸려가 주면 좋으련만. 하지만 바다는 아무런 위로도 주지 않았다. 거대하고 무심한 자연 앞에서 나의 존재는 한 점 먼지처럼 하찮게 느껴졌다.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떠나온 여행이었는데 오히려 더 지독한 고독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정처 없이 해안도로를 따라 한참을 걸었을 때였다.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이내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피할 곳을 찾으려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몇 걸음 앞에 통유리로 된 작은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간판이라고 할 것도 없이 문 옆에 갤러리라고 쓰인 작은 나무 팻말이 걸려 있었다.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나는 빗줄기를 피해 서둘러 그곳으로 들어섰다. 딸랑 하는 작은 종소리와 함께 안으로 들어서자 바깥의 소란스러움과는 다른 고요한 세계가 펼쳐졌다. 비에 젖은 몸에서 느껴지는 한기와는 대조적으로 공간은 아늑하고 따뜻했다. 오래된 나무 바닥과 하얀 벽, 그리고 은은한 조명, 벽에는 온통 바다를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내가 방금 전까지 보고 온 활기찬 바다가 아니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성남바다, 안개에 잠긴 새벽바다, 모든 빛을 잃은 짙푸른 밤바다. 그림들은 하나같이 어둡고 깊고 쓸쓸했다. 그때 갤러리 가장 안쪽에서 한 여자를 발견했다. 그녀는 커다란 캔버스 앞에 서서 미동도 없이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다. 뒷모습만 보였지만 무언가에 깊이 몰입한 사람 특유의 정적인 아우라가 느껴졌다. 나는 그녀를 방해하고 싶지 않아 조용히 발소리를 죽이며 그림들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림들은 이상하게도 나의 마음을 잡아끌었다. 화려하지도 아름답지도 않았지만 솔직했다. 마치 인간 내면의 깊은 감정들을 바다에 투영한 것 같았다. 한참을 둘러보다 나도 모르게 그녀가 서 있던 그림 앞으로 이끌렸다. 그 그림은 갤러리 안에 다른 어떤 그림보다도 더 황량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한겨울의 바다. 하늘과 바다의 경계는 흐릿했고 온통 무채색의 회색빛뿐이었다. 생명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그림 속에서 나는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다. 마치 나의 텅 빈 마음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아서 나란히 서서 그림을 바라보며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침묵을 깬 것은 나였다. 나도 모르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 그림, 꼭 나를 보는 것 같네요. 내 말에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때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을 마주했다. 40 중반쯤으로 보이는 단정하고 차분한 인상의 여자였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꾸민 아름다움 대신 시간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새겨져 있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깊고 고요한 눈빛이었다. 내뱉은 말이 후회되어 어색하게 웃자 그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떤 점이 그런 기분을 느끼게 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비 오는 날의 낮은 습도처럼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모든 게 다 얼어붙은 것 같아서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더 이상 뜨거워질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냥 저 바다처럼 멈춰버린 느낌입니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솔직한 고백이었다. 아내에게도, 딸에게도, 평생을 함께한 친구에게도 꺼내놓지 못했던 속마음이었다. 낯선 곳에서 만난 이름 모를 여자 앞에서 나는 무장해제되어 버렸다. 그녀는 나를 판단하거나 동정하지 않았다. 그저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는 다시 그림으로 시선을 돌리며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저 바다는 끝이 아니에요. 가장 차가운 순간을 견뎌내야 다시 봄을 맞이할 수 있으니까요. 어쩌면 저건 멈춘 게 아니라 가장 치열하게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일지도 몰라요. 그녀의 말은 마치
주문처럼 내 마음에 스며들었다. 기다리고 있는 모습, 그 한마디가 내게 완전히 다른 시각을 열어주었다. 나는 그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녀는 그것이 또 다른 시작을 위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그림에 대해, 바다에 대해, 그리고 자연스럽게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갤러리의 주인이었고 이름은 최유진이라고 했다.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그녀 역시 삶의 어떤 시기를 힘겹게 통과해왔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의 말 속에는 깊은 사색과 상처를 겪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통찰이 묻어났다. 우리는 초면이라는 사실이 무색할 만큼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갔다. 평생을 역할과 책임감 속에서 살아온 나에게 아무런 배경 없이 오직 나라는 사람으로 누군가와 교감하는 이 순간은 너무나도 낯설고 소중했다. 어느덧 창밖의 빗줄기가 가늘어지고 있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이제 비가 그치려나 보네요. 내가 아쉬운 듯 말하자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소나기였나 봐요. 덕분에 좋은 손님과 이야기를 나눴네요. 갤러리를 나서는 길, 나는 다시 한번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입구에 서서 가볍게 목례를 하고 있었다. 밖으로 나오자 비에 젖은 아스팔트 냄새와 상쾌한 바다 공기가 뒤섞여 코끝을 찔렀다. 잿빛 하늘은 여전했지만 이상하게도 조금 전처럼 절망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았다. 얼어붙었던 마음 한구석에 아주 작고 희미한 온기가 피어나는 기분이었다. 나는 아직 그녀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나는 내일 다시 이곳에 오게 될 것이라는 것. 그날 밤 나는 모텔방에서 잠을 설쳤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규칙적인 파도 소리가 꼭 누군가의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다. 어제까지만 해도 공허하게 들렸던 그 소리가 이제는 어떤 기대감으로 내 가슴을 두드렸다. 최유진, 이름 모를 여자에게서 들었던 위로의 말 한마디가 이토록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다. 나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차에 그녀의 얼굴과 목소리를 몇 번이고 떠올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어제와는 다른 사람처럼 부지런을 떨었다. 말끔하게 면도를 하고 가져온 옷 중에서 가장 단정한 셔츠를 골라 입었다. 딱히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나는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은 소년처럼 마음이 들떴다. 갤러리 문이 열릴 시간까지는 한참이나 남아 있었다. 나는 해변을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다. 어제와 같은 바다였지만 더 이상 쓸쓸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햇살의 반짝이는 윤슬이 꼭 희망처럼 보였다. 오전 11시가 되자 나는 마치 단골 손님이라도 된 것처럼 자연스럽게 갤러리 문을 열었다. 그녀는 카운터에 앉아 책을 읽고 있다가 나를 보고는 옅게 미소 지었다. 또 오셨네요. 비도 안 오는데. 그녀의 농담 섞인 인사에 나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다. 어제 못 본 그림들이 마저 보고 싶어서요. 그것은 핑계였다. 내가 보고 싶었던 것은 그림이 아니라 그녀였다. 우리는 어제처럼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어제와는 공기의 질감이 달랐다. 어색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편안함과 미묘한 설렘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그림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철학을 이야기했다. 나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빨려 들어갔다. 그녀를 통해 세상을 보는 것은 마치 흑백 영화가 총천연색으로 바뀌는 듯한 경험이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그녀가 먼저 제안했다. 괜찮으시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카페가 근처에 있는데 그 제안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른다. 우리는 나란히 갤러리를 나와 골목길에 있는 작은 카페로 향했다. 낡은 목조 건물에
손때 묻은 테이블 몇 개가 전부인 곳이었지만 커피 향만큼은 그 어떤 고급 카페보다도 깊고 진했다. 우리는 창가의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곳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진짜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지난 결혼 생활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예수를 이해하지 못했던 전 남편. 화가가 되겠다는 꿈을 접고 평범한 아내로 살아야 했던 시간들. 그녀는 누구를 원망하는 대신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한 선택이었어요. 후회는 없어요. 다만 나 자신을 너무 오래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죠. 이 갤러리는 잃어버렸던 저를 다시 찾아가는 과정 같은 거예요. 비록 제 그림은 아니지만 매일 그림과 함께 숨 쉴 수 있으니까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내 삶을 되돌아보았다. 나는 무엇을 위해 달려왔나?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나 역시 성실한 가장이라는 역할 뒤에 숨어 진짜 내 모습을 외면해 온 것은 아닐까? 나는 젊은 시절 문학을 좋아했던 이야기, 언젠가 나만의 글을 써보고 싶었던 꿈에 대해 털어놓았다. 아무에게도, 심지어 아내에게도 말한 적 없는 이야기였다. 그녀는 내 이야기를 진지한 눈으로 들어주었다. 내 꿈을 비웃거나 현실성 없는 소리라고 치부하지 않았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민준 씨의 글은 깃도 따뜻할 것 같아요. 살아온 시간의 깊이가 담겨 있을 테니까요. 그녀가 내 이름을 불러준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김민준 씨, 지난 몇 달간 내가 잊고 살았던 나의 이름이었다. 나는 더 이상 지은이 아빠도, 박서현 씨 남편도, 은퇴한 김지점장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한 여자 앞에서 새로운 꿈을 응원받는 남자, 김민준이었다. 그날 이후 강릉에서의 내 하루는 온통 그녀로 채워졌다. 우리는 매일 만났다. 때로는 갤러리에서, 때로는 바닷가에서, 때로는 허름한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었다. 우리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처럼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나의 공허함을 채워주었고 나는 그녀의 외로움을 어루만져 주었다. 우리의 관계는 어떤 단어로도 정의할 수 없었다. 친구 이상이었지만 연인이라고 하기엔 조심스러웠다. 우리는 서로의 영혼이 깊이 공명하고 있음을 느낄 뿐이었다. 원래 계획했던 사흘이 훌쩍 지나갔다. 서울로 돌아가야 할 날이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조용한 횟집에 마주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린 바다가 넘실거렸다. 서울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다시 그 텅 빈 아파트로, 침묵이 흐르는 식탁으로 돌아가야 한다니.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다. 그녀와 함께 있는 이 시간. 이 공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때 아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시끄러운 식당 안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유난히 차갑고 멀게 들렸다. 언제 올라올 거예요? 내일이 지은이 시어머니 생신인 거 잊지 않았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나는 까맣게 잊고 있었다. 아내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유진 씨와 함께 있던 달콤한 현실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차가운 현실이 나를 덮쳤다. 나는 죄인이었다. 아내를 속이고 가정을 등진 남자. 하지만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유진 씨의 눈을 보았다. 그녀의 고요한 눈빛이 나를 붙잡는 것 같았다. 결국 내 입에서 거짓말이 흘러나왔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여보, 어쩌지? 여기 날씨가 갑자기 너무 안 좋아졌어. 풍랑주의보라고 방송도 나오고 길이 미끄러워서 오늘은 운전하기 힘들 것 같은데 하루 이틀만 더 상황 보고 올라가면 안 될까?
수화기 너머로 아내의 짧은 침묵이 흘렀다. 의심하는 기색은 아니었다. 그저 무관심에 가까운 수긍기였다. 그래요, 알았어요. 그럼 조심하고. 생신 선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고. 전화를 끊고 나자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나는 인생의 어떤 선을 넘어버렸다는 것을 직감했다. 유진 씨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내 물컵에 조용히 물을 채워주었다. 그녀의 침묵이 내게는 용서처럼 혹은 동조처럼 느껴졌다. 나는 새로 채워진 물컵을 들어 단숨에 들이켰다. 죄책감이 가슴을 찔렀지만 그보다 더 강렬한 해방감이 나를 감쌌다. 나는 나의 의지로, 나의 선택으로 익숙한 궤도를 이탈했다. 그것이 파멸로 향하는 길일지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녀와 함께 있고 싶었다. 나의 인생이라는 악보에 처음으로 불협화음의 멜로디가 끼어들기 시작했다. 위험하고 불안했지만 이상하게도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치명적인 선율이었다. 강릉을 떠나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마치 꿈에서 현실로 강제로 끌려 나오는 과정 같았다. 백미러 속에서 멀어지는 푸른 바다를 볼 때마다 나는 내 삶의 가장 빛나는 부분을 떼어놓고 오는 기분이었다. 서울 톨게이트를 지나자 익숙한 회색빛 도시가 나를 짓눌렀다. 며칠간의 자유는 끝났다. 나는 다시 텅 빈 집, 무미건조한 일상이라는 감옥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다. 문을 열자 인기척 없는 집안에 서늘한 공기가 나를 맞았다.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는 소리에도 그녀는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왔어요. 피곤하겠네. 그 한마디가 전부였다. 여행은 어땠는지, 바다는 좋았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녀에게 나의 부재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던 것처럼 나는 기계적으로 대답하며 방으로 들어와 가방을 내려놓았다. 강릉의 짭조름한 바다 냄새 대신 익숙하지만 생기 없는 집안의 냄새가 폐부를 채웠다. 유진 씨와 나누었던 깊은 대화, 함께 마셨던 따뜻한 커피의 온기는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아내와의 어색한 침묵만이 현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다시 유령이 되었다. 아내는 저녁 식사를 차리면서 친구와 통화를 했고 식사를 하는 동안에는 TV 뉴스에 시선을 고정했다. 나는 투명 인간처럼 밥만 꾸역꾸역 입에 밀어 넣었다. 강릉에서의 며칠이 정말 존재했던 시간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그때 주머니 속에서 짧은 진동이 울렸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최유진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서울에는 잘 도착하셨어요. 운전하느라 피곤하셨을 텐데 푹 쉬세요. 짧은 안부 문자였지만 그 글자들은 마법처럼 나를 다시 강릉의 바닷가로 데려갔다. 잿빛이었던 내 세상에 한 줄기 색깔이 번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는 것을 느끼며 아내의 눈치를 살폈다. 그녀는 여전히 TV에 빠져 있었다. 나는 황급히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리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답장을 보냈다. 네, 방금 도착했습니다. 유진 씨 덕분에 정말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고마워요. 그것이 시작이었다. 나와 유진 씨의 비밀스러운 소통은 그 후로 매일같이 이어졌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녀의 좋은 아침 문자가 와 있었고 잠들기 전에는 그녀의 잘 자요 인사를 받아야만 하루를 마감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일상의 소소한 것들을 나누었다. 나는 내가 읽는 책에 대해,
그녀는 갤러리에 찾아온 손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가 보내주는 강릉바다 사진 한 장은 나의 지루한 하루를 견디게 하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문자 메시지만으로는 부족했다. 나는 그녀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 나는 아내가 잠들기만을 기다렸다. 그녀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나는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서재나 베란다로 빠져나와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는 세상 모든 연인들처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서울의 삭막한 아파트가 아니라 파도 소리 들리는 강릉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는 것 같았다. 오늘따라 목소리가 많이 지쳐 보여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유진 씨 목소리 들으니까 좋아서 이 위험한 관계는 나를 점점 더 대담하고 교활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나는 핸드폰에 비밀번호를 설정했고 그녀의 이름을 김철수 부장이라는 가짜 이름으로 저장했다.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는 매일 밤 자기 전에 삭제하는 것이 철칙이 되었다. 나는 아내 앞에서 핸드폰을 뒤집어 놓는 버릇이 생겼고 진동이 울릴 때마다 화들짝 놀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나의 변화를 아내가 눈치채지 못할 리 없었다. 어느 날 내가 베란다에서 통화를 하고 들어오자 소파에 앉아있던 아내가 무심하게 물었다. 누구랑 그렇게 할 얘기가 많아요. 요즘 부쩍 통화가 잦네. 나는 애써 태어난 척 둘러댔다. 아, 은행 다닐 때 후배. 요즘 주식 투자 때문에 물어볼 게 많다고 자꾸 전화하네.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나는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았고 나의 일상은 온통 거짓으로 꿰맨 누더기 옷처럼 위태로워졌다. 나는 산책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와 공원 벤치에 앉아 그녀와 통화를 했고 동창회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혼자 영화를 보며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 안에서는 두 개의 자아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하나는 아내의 얼굴을 볼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이성적인 나였다. 이래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을 멈춰야 한다고 속삭였다. 하지만 다른 하나는 유진 씨의 문자 하나. 목소리 한 번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는 감성적인 나였다. 그는 이 관계가 주는 위안과 설렘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외쳤다. 결국 나는 늘 후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어느 주말 저녁이었다. 아내와 나는 나란히 소파에 앉아 아무 의미 없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다. 아내는 가끔 소리를 내어 웃었지만 나는 화면에 집중할 수 없었다. 내 모든 신경은 주머니 속 핸드폰에 쏠려 있었다.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짧은 진동이 울렸다. 유진 씨였다. 오늘 본 하늘 사진이에요. 민준 씨에게 보여주고 싶어서요.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과 동시에 달콤한 행복감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아내의 눈치를 살피며 몰래 핸드폰을 확인했다. 화면에는 붉은 노을로 물든 아름다운 강릉의 하늘 사진이 떠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그녀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이 하늘 아래 우리가 함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순간 옆에서 웃고 있는 아내의 얼굴이 시야에 들어왔다. 웃고 있지만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고 머리에는 희끗희끗한 새치가 보였다. 나와 함께 30년의 세월을 견뎌온 여자, 나의 아내. 나는 지독한 죄책감에 숨이 막혔다. 나는 지금 한 공간에서 아내와 함께 TV를 보고 있지만 내 마음과 영혼은 완전히 다른 곳에 가 있었다. 나는 두 개의 삶을 동시에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위태로운 균형이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예감하고 있었다.
유진 씨와 문자와 통화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다. 화면 속 사진과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잠시의 위안일 뿐, 그녀를 직접 보고 싶고, 그녀와 같은 공간에서 숨 쉬고 싶은 욕망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다. 나는 며칠간 끙끙 앓았다. 어떻게 하면 다시 강릉에 갈 수 있을까? 아내의 의심을 사지 않고 자연스럽게 집을 비울 구실은 없을까? 머릿속으로 수십 가지 시나리오를 썼다, 지웠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대학 동창 한 명이 오랜만에 동창회를 연다는 단체 문자를 보내온 것이다. 실제로 열리는 동창회였지만 장소는 서울 근교의 한 식당이었고 시간도 고작 서너 시간이면 충분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서 이 평범한 동창회는 완벽한 알리바이로 재탄생했다. 나는 며칠 전부터 아내 앞에서 동창회에 대한 기대감을 슬쩍슬쩍 내비치기 시작했다. 이번 동창회는 졸업 30주년 기념이라 좀 특별하게 한다나 봐. 지방 사는 친구들도 다 온다고 하네. 그래요.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면 좋겠네. 아내는 별다른 의심 없이 내 말을 믿는 눈치였다. 나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몇몇 친구들이 온 김에 1박 2일로 근처에서 바람이나 쐬고 오자고 하네. 당신만 괜찮다면 나도 하룻밤 자고 올까 하는데. 아내는 잠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며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다행히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시든가. 평생 일만 하고 살았는데 친구들이랑 그런 시간도 좀 보내요. 나 걱정은 말고. 그녀의 허락이 떨어지자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죄책감과 동시에 짜릿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나는 즉시 유진 씨에게 연락했다. 동창회를 핑계로 강릉에 가겠다고.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다. 내가 무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하지만 이내 내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알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알았어요. 그럼 조심해서 와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기다리고 있을게요라는 그 한마디는 내게 모든 죄책감을 잊게 할 만큼 강력한 마법이었다. 동창회 당일 나는 아침 일찍부터 서둘렀다. 아내는 오랜만에 외출하는 남편을 위해 옷을 골라주고 넥타이를 매주었다. 그녀의 손길이 목에 닿을 때마다 나는 뜨끔뜨끔 놀랐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너무 늦게까지 술 마시지 말라는 잔소리를 할 뿐이었다. 나는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집을 나섰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에 대한 가장 위선적인 작별 인사였다. 나는 동창회 장소에 잠시 들러 얼굴만 비추고는 서둘러 빠져나왔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의 얼굴도, 그들이 나누는 추억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내 마음은 이미 강릉으로 향해 달리고 있었다. 차를 몰아 강릉으로 향하는 내내 나는 마치 10대 소년처럼 설레고 불안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 일탈의 끝이 무엇일지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마저도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자극처럼 느껴졌다. 해질 무렵 강릉에 도착했다. 나는 갤러리가 아닌 그녀가 미리 알려준 바닷가의 작은 펜션으로 향했다. 차에서 내리자 그녀가 펜션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노을빛을 등지고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 수많은 말들이 오고 갔다. 보고 싶었다는 그리움.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안도감.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까지. 우리는 예약된 방으로 들어갔다. 넓은 창밖으로 어둠이 내린 겨울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방 안에는 은은한 조명과 함께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가 준비해 둔 것이리라.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첫 번째 만남에 순수했던 설렘과는 다른 무겁고 농밀한 긴장감이 우리 사이를 맴돌았다. 저녁 아직 안 먹었죠? 내가 간단하게 준비했는데 그녀가 어색함을 깨고 주방으로 향했다. 작은 테이블 위에는 와인과 치즈, 그리고 과일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와인을 마셨다. 하지만 대화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오늘 밤, 우리는 더 이상 말로써 서로를 탐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와인잔을 든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다. 와인 한 병이 다 비워질 때쯤 내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녀 앞에 서서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내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 속에서 미세한 떨림이 전해져 왔다. 나는 그녀를 천천히 일으켜 세워 품에 안았다. 익숙한 아내의 품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가늘고 여린 어깨, 그리고 은은한 비누 향기. 내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그날 밤, 우리는 모든 경계선을 허물었다. 낯선 펜션의 침대에서. 나는 30년의 결혼 생활을 배반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탐닉이 아니었다. 나의 공허했던 영혼을 채우고 잊고 있던 남성성을 확인하는 의식과도 같았다. 쾌락의 순간, 나는 아내의 얼굴도, 가정도, 나의 지난 세월도 모두 잊었다. 오직 내 앞에 있는 여자, 최유진이라는 존재만이 나의 세상 전부였다. 하지만 격정적인 시간이 지나고 새벽이 찾아왔을 때 지독한 현실감이 나를 덮쳤다. 옆에서 새근새근 잠든 그녀의 얼굴을 보자 나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졌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 여자는 나에게 무엇인가?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동시에 이 달콤한 순간을 영원히 붙잡고 싶은 이기적인 욕망이 고개를 들었다. 나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다. 짙은 남색이었던 하늘이 점차 붉은 빛으로 물들어갔다. 그 아름다운 여명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이 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강렬한 일출일까? 아니면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기나긴 화재의 시작일까? 분명한 것은 서울로 돌아가면 나는 더 이상 어제의 김민준일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이제 용서받을 수 없는 비밀을 가진 남자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 비밀의 무게가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짓누르게 될지 그때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동창회에서 돌아온 후 나는 가면을 쓴 배우가 되었다. 집이라는 무대 위에서 아내라는 관객을 향해 아무 일 없는 남편을 연기했다. 나는 미리 준비해간 강릉의 명물빵을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능청스럽게 말했다.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니까 좋더라. 다들 늙긴 늙었어도 여전해. 이건 자기가 좋아하는 빵가게 생각나서 사왔어. 아내는 빵을 보며 무심하게 고맙다고 말할 뿐이었다. 나는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지어내어 늘어놓았다. 누구는 사업이 잘 되고 누구는 손주를 봤다는 등 거짓말을 할수록 입안이 바싹바싹 마르는 것 같았지만 아내는 의심 없이 듣고 있는 듯했다. 그날 밤 나는 안도감과 동시에 스스로에 대한 깊은 혐오감을 느끼며 잠이 들었다. 하지만 연기는 길게 가지 못했다. 비밀의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워서 나의 일상을 서서히 짓누르고 비틀어버렸다. 나는 이전보다 훨씬 더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사람이 되어갔다. 아내가 청소기를 돌리는 소리에도
TV 볼륨을 조금만 높여도 불같이 화를 냈다. 내 모든 신경은 핸드폰 진동에 쏠려 있었고 그 외의 모든 자극은 견딜 수 없는 소음처럼 느껴졌다. 나의 가장 큰 변화는 핸드폰에 대한 집착이었다. 그것은 이제 단순한 통신기기가 아니라 유진 씨와 나를 연결하는 유일한 생명줄이자 동시에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시한폭탄이었다. 나는 잠을 잘 때도 핸드폰을 베개 밑에 두었고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나 샤워를 할 때도 비닐에 싸서 들고 들어갔다. 이런 나의 기이한 행동을 아내가 눈치채지 못할 리 없었다. 어느 날 저녁 내가 핸드폰 화면을 뚫어져라 들여다보고 있을 때였다. 거실을 지나가던 아내가 툭 던지듯 말했다.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요즘. 아주 핸드폰이랑 연애를 하네.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애써 웃으며 둘러댔다. 아니야. 그냥 옛날 은행 동료들이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서 하도 시끄럽게 울려대네. 그 후로 아내의 침묵은 더 깊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나게 질문하지 않았다. 대신 나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내가 핸드폰을 보고 있을 때면 그녀는 소파 건너편에 앉아 뜨개질을 하는 척하며 나의 표정 변화 하나하나를 지켜보는 듯 했다. 내가 통화를 하러 베란다로 나갈 때면 그녀의 시선이 등 뒤에 모처럼 박히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의 침묵은 어떤 질책이나 비난보다 더 나를 숨막히게 했다.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감시 카메라가 사방에 설치된 감옥이었다. 어느 주말 오후 나는 서재에서 책을 읽는 척하며 유진 씨와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다. 그때 아내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와 과일 접시를 내려놓았다. 나는 화들짝 놀라 핸드폰을 책상 위에 뒤집어 놓았다.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 아내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내가 뒤집어 놓은 핸드폰을 잠시 쳐다보더니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동창회 때 만났다는 김철수 씨 말이야. 그 사람 부인. 얼마 전에 허리 수술했다던데 괜찮대요. 김철수. 내가 유진 씨를 저장해 놓은 가짜 이름. 아내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인 진짜 김철수를 떠올리며 물은 것이었다. 나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안부 질문이 아니었다. 나를 떠보는 함정이었다. 괜찮다고 하더라. 수술 잘 됐다고. 나는 간신히 얼버무렸다. 아내는 다행이네 라고 짧게 말하고는 방을 나갔다. 그녀가 나가자마자 나는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을 느꼈다. 아내는 이미 무언가 알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확신은 없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린 것이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위태로워졌다. 나와 아내의 대화는 거의 사라졌다. 우리는 한 공간에 있지만 서로의 존재를 애써 무시하며 각자의 시간을 보냈다. 저녁 식사 시간은 고문과도 같았다.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정막을 채웠다. 나는 아내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다.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 뒤에 어떤 생각이, 어떤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을지 두려웠다. 비밀은 나의 영혼을 좀먹고 있었다. 유진 씨와의 연락은 여전히 달콤했지만 그 달콤함 뒤에는 늘 씁쓸한 불안감이 따라다녔다. 그녀와의 통화가 끝나고 나면 나는 텅 빈 방에 홀로 남아 지독한 외로움과 자기 혐오에 시달렸다. 나는 모든 것을 속이고 있었다. 아내를, 유진 씨를, 그리고 나 자신까지도. 이 관계는 더 이상 내게 위안이 아니었다. 끊임없이 나를 조여오는 올감이었다. 밤에 잠을 자다가 문득 깨어 옆을 보면
아내가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을 때가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형형하게 느껴졌다. 내가 눈을 뜨면 그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눈을 감았다. 나는 그녀가 잠든 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내가 스스로 무너져 내리기를, 나의 거짓말이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터져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나는 매일매일 발각의 공포 속에서 살았다. 이 비밀의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했다. 그것은 나의 평온했던 일상을 앗아갔고 30년간 쌓아온 신뢰의 탑을 밑동부터 흔들고 있었다. 나는 이 위험한 줄타기를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까? 줄의 끝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구원일까? 아니면 끝없는 추락일까?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거짓말이었다. 불안과 의심 속에서 흐르는 시간은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곪게 만들고 썩게 만들었다. 아내의 침묵은 계속되었고 나는 그 침묵의 무게에 짓눌려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기분으로 살았다. 차라리 폭풍이 몰아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며 싸우기라도 한다면 차라리 속이 시원할 것 같았다. 하지만 우리 집은 폭풍전야에 고요함만이 감돌았다. 모든 것이 곧 끝장날 것이라는 예감 속에서 나와 아내는 위태로운 동거를 이어가고 있었다. 운명의 날은 지극히 평범한 오후에 찾아왔다. 나는 거실 소파에 누워 의미 없이 TV 채널을 돌리고 있었다. 아내는 식탁에 앉아 우편물을 정리하고 있었다. 각종 고지서와 광고지들을 확인하는 것은 늘 그녀의 몫이었다. 나는 그녀의 기계적인 손놀림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때 그녀의 손이 한 통의 편지 위에서 멈췄다. 카드사에서 온 명세서였다.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유진 씨에게 목걸이를 사주었던 강릉에서의 그날이 떠올랐다. 현금으로 계산할까 망설이다가 지갑에 현금이 부족해 무심코 카드를 냈던 나의 어리석음이 저주스러웠다. 나는 애써 태연한 척 TV에 시선을 고정했지만 온 신경은 식탁에 앉은 아내에게로 향해 있었다. 아내는 한참 동안 명세서를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너무나도 침착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나는 그녀가 당장이라도 내게 고함을 치며 명세서를 집어 던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명세서를 다른 고지서들 사이에 끼워 넣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칼질 소리, 물소리, 모든 것이 평소와 똑같았다. 어쩌면 내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그녀가 그 항목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고. 나는 스스로를 애써 위로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지옥과도 같았다. 우리는 한마디 말도 없이 밥을 먹었다. 달그락거리는 수저 소리가 신경을 날카롭게 긁었다. 아내는 평소보다 더 많은 음식을 내 앞에 밀어주며 많이 먹으라고 말했다. 그 친절이 내게는 사형수에게 베푸는 마지막 만찬처럼 느껴졌다. 식사가 끝나고 아내는 과일을 깎아 접시에 담아왔다. 그리고 TV를 끄고 내 앞에 조용히 앉았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직감이 온몸을 꿰뚫었다. 그녀는 탁자 위에 놓여있던 카드 명세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내 앞으로 밀었다. 나는 차마 그것을 들여다볼 수 없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명세서의 한 항목을 가리켰다. 나는 고개를 숙여 그곳을 보았다. 강릉 르보주 주얼리 850 1,000원. 선명하게 찍힌 글자들이 비수처럼 내 눈을 찔렀다.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무슨 변명을 해야 할까?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때 아내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하지만 너무나도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다. 동창회는 재밌었어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췄다. 나는 고개를 들고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 눈에는 분노나 슬픔이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텅 빈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마치 내 영혼의 바닥까지 꿰뚫어 보는 듯한 그 눈빛 앞에서 나의 모든 거짓말과 위선은 한낱 먼지처럼 부서져 내렸다. 나는 무언가 말을 하려고 입술을 달싹였다. 친구 아내의 선물을 대신 사준 것이라는, 미리 준비해뒀던 서투른 거짓말이라도 내뱉어야 했다. 하지만 목구멍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나의 침묵은 모든 것을 인정하는 셈이었다. 아내의 입가에 희미한 냉소가 걸렸다. 선물이라. 내가 평생 당신에게 받아본 적 없는 그런 비싼 선물이네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으로 가더니 작은 수첩 하나를 들고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그것을 내 앞에 펼쳐 보였다. 수첩에는 날짜와 시간, 그리고 장소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당신이 밤마다 베란다에 나가서 속삭이던 통화 기록이에요. 당신이 김철수 부장이랑 통화한다던 그 시간들, 내가 잠든 척하면서 다 듣고 있었으니까. 그녀는 다음 장을 넘겼다. 이건 당신의 산책 시간과 동창 모임 시간. 이상하게도 그 시간마다 당신 카드 내역에는 항상 카페나 식당에서 2인분을 계산한 기록이 있더군요. 마지막으로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당신 동창이라는 그 김철수 씨, 얼마 전에 아들 결혼식에서 만났는데 부인 허리 수술한 적 없대요. 아주 건강하시다고. 나한테 안부 전해달라더군요. 아내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어설프게 쌓아 올린 거짓말의 성은 그녀의 치밀한 증거들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탐정처럼 나의 모든 비밀을 파헤치고 있었다. 내가 그녀를 기만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사실은 내가 그녀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고개를 숙인 채 나의 죄를 판결하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만 있었다. 기름때가 하얀 종이 위에 번지듯 나의 비밀은 우리의 30년 결혼 생활 위에 지울 수 없는 얼룩을 남겼다. 그리고 나는 그 얼룩이 모든 것을 어떻게 태워버릴지 그저 공포에 질려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집 안의 공기는 이제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차가운 진실만이 남았을 뿐이다. 아내의 마지막 말이 남긴 정막 속에서 그녀는 전화기를 들었다. 나는 그녀가 누구에게 전화를 거는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제발, 제발 그것만은 내 마지막 남은 존엄성이라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외쳤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임이 없었다. 지은아, 지금 집으로 좀 와줄 수 있겠니? 너희 아빠랑 너한테 꼭 해야 할 얘기가 있단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마치 남의 집 이야기를 하듯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전화를 끊은 그녀는 나를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부엌으로 물을 마셨다. 나는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소파에 얼어붙어 있었다. 아내에게 받는 심판만으로도 이미 내 세상은 무너져 내렸는데 이제 곧 딸의 눈앞에서 발가벗겨져야 한다는 사실이 죽기보다 끔찍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 싶었던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마지막 허울마저 곧 찢겨나갈 터였다. 30분쯤 지났을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지은이가 들어왔다.
심각한 엄마의 목소리에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줄 알았는지 딸의 얼굴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다. 엄마, 아빠, 무슨 일이에요? 어디 편찮으세요? 지은이는 나와 아내를 번갈아 보며 물었다. 아내는 딸의 손을 잡고 자신의 옆에 앉혔다. 그리고 조금 전 내게 그랬던 것처럼 담담하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카드 명세서, 강릉, 그리고 다른 여자. 그녀의 입에서 이야기가 흘러나올수록 지은이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갔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쳐다보는 딸의 눈빛. 그 흔들리는 눈동자 속에서 존경심이 무너져 내리고 신뢰가 산산조각 나는 과정을 나는 똑똑히 지켜봐야 했다. 아내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거실에는 지은이의 가쁜 숨소리만이 들렸다. 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고 있을 뿐이었다. 마침내 나를 향해 돌아선 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원망이 아니었다. 거의 울음에 가까운 애처로운 질문이었다. 아빠, 왜 그러셨어요? 그 한마디에 내 심장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것 같았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이유들 외로워서, 공허해서, 은퇴 후에 내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것 같아서 그 어떤 것도 딸의 순수한 질문 앞에서, 아내의 배신당한 세월 앞에서 초라하고 이기적인 변명에 불과했다. 아내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녀는 나를 보지 않고 거실 벽에 걸린 낡은 가족 사진을 보며 말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당신 아침밥 한 번 거른 적 없고 당신 셔츠 한 번 구겨진 채로 출근시킨 적 없는데 지은이 키우고 당신 뒷바라지 하느라 내 청춘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는데 우리의 30년 세월이 당신한테는 그렇게 하찮은 것이었어. 그녀는 울지 않았다. 하지만 눈물보다 더 깊은 슬픔이 그녀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배어 있었다. 그녀의 말은 비난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걸어왔던 시간에 대한 장엄한 조사 디아우치였다. 단칸방에서 신혼을 시작했던 가난한 시절. 지은이가 아파서 밤새 함께 간호했던 밤들. 내가 승진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하며 눈물 흘리던 그녀의 모습. 잊고 있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나는 그 모든 순간들을 내 손으로 배반한 것이다. 미안하다. 내가 다 잘못했다. 내 입에서 나온 말은 고작 그것뿐이었다. 그 어떤 말로도 이 상황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나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의 사과는 텅 빈 메아리처럼 허공에 흩어졌다. 지은이가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소리내어 우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짐승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다.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내 가슴에 떨어져 뜨거운 낙인이 되는 것 같았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집안의 모든 사물이 우리의 부서진 관계를 애도하는 듯했다. 마침내 아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마지막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공허함이 없었다.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그러나 바위처럼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다. 우리 그만합시다. 선고였다. 더 이상 항소할 수 없는 최종 판결이었다. 나는 내 집에서 더 이상 낯선 남자랑 살고 싶지 않아요. 당신은 이제 내가 평생을 사랑하고 믿었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을 끝으로 아내는 우는 지은이를 부축해 방으로 들어갔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는 없었다. 문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닫혔다. 마치 내 인생의 한 챕터가 그렇게 소리 없이 넘어가는 것처럼 나는 홀로 거실에 남겨졌다. 양복을 입은 채 재판을 받고 유죄를 선고받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죄인. 나는 더 이상 남편도 아버지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내 욕망과 이기심으로 내 손으로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파괴해버린 어리석고 추한 늙은 남자일 뿐이었다. 양심의 법정은 끝났다. 그리고 나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결코 벗어날 수 없는 후회와 고독이라는 감옥에서의 종신형. 결국 모든 것은 시작되었던 그 자리로 돌아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딸아이의 실망 가득한 눈빛, 그리고 식탁 위에 온기 없이 식어버린 저녁 식사. 이제 나는 모든 조각이 맞춰진 퍼즐을 보며 내가 어떻게 이 파국의 한가운데 서게 되었는지 똑똑히 알 수 있었다. 모든 것은 나의 선택이었고 이 텅 빈 아파트는 그 선택의 결과물이었다. 아내와 딸이 떠나고 난 후 집은 거대한 관처럼 느껴졌다. 모든 사물들이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을 품은 채 나를 고발하고 있었다. 현관에는 아내가 아끼던 화분이 말라가고 있었고 소패는 손주들이 가지고 놀던 작은 인형이 떨어져 있었다. 침실에 들어가자 아내의 화장품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코끝을 찔렀다. 나는 그녀가 쓰던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30년간 내 곁에서 숨쉬던 온기는 사라지고 차가운 슬픔만이 나를 감쌌다. 나는 며칠 동안 시체처럼 살았다. 배가 고프면 대충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먹었고 잠이 오면 소파에 쓰러져 잠들었다. TV를 켜도 소리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책을 펼쳐도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침묵은 더 이상 텅 빈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비난하는 아내의 목소리가 되었고 나를 원망하는 딸의 울음소리가 되었다. 외로움에서 도망치기 위해 시작했던 나의 일탈은 나를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고독의 심연으로 밀어넣었다. 절망의 끝에서 나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핸드폰을 들었다. 최유진 그녀의 이름이 화면에 떠오르자 나는 잠시 망설였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지만 동시에 현재 내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기도 했다. 그녀라면 나를 이해해 주지 않을까? 이 끔찍한 현실에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을까? 나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그녀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멀게 느껴졌다. 마치 다른 세상에서 걸려온 전화처럼 나예요. 민준이에요. 네. 민준 씨. 무슨 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내가 기대했던 반가움 대신 조심스러운 경계심이 묻어 있었다.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다. 집사람이 집을 나갔어요. 지은이도 이제 나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그녀의 위로를 기대했다. 괜찮을 거라고. 다 잘 될 거라고. 이제 우리 둘만 생각하자고 말해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긴 침묵만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나의 마지막 희망이 부서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한참 만에 그녀가 입을 열었다. 민준 씨,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건 제가 원했던 게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움과 약간의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다. 우리는 그저 서로에게 잠시 위로가 필요했던 것뿐이잖아요. 저는 민준 씨의 가정을 파괴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내 심장에 박혔다. 위로. 그렇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였다. 현실 도피처였고 달콤한 환상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환상을 현실이라고 착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지키고 싶었던 것이고 나는 나의 삶을 내팽개쳤다. 그녀는 현명했고
나는 어리석었다. 우리 당분간 연락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생각이 좀 필요해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는 끊어졌다. 나는 뚜 하는 공허한 신호음을 들으며 한참 동안 핸드폰을 귀에서 떼지 못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아내와 딸이 있는 현실 세계도, 유진 씨와 함께 있던 환상의 세계도 이제 내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나는 두 세계 모두에서 버림받았다. 나는 비틀거리며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다. 수만 개의 불빛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내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평범한 가정, 평범한 일상이리라. 나는 한때 저 불빛 중 하나를 소유했었다. 따뜻하고 안락하고 비록 가끔은 지루했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집, 나는 모든 것을 가졌던 남자였다. 그리고 내 손으로 그 모든 것을 부서뜨린 남자였다. 외로움이 싫어서 발버둥 쳤지만 이제야 알겠다. 그때 내가 느꼈던 것은 외로움이 아니었다. 그저 권태로움이었을 뿐. 진짜 지독하고 혹독한 외로움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나는 불 꺼진 거실에 홀로 서서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초라하고 늙어버린 남자의 얼굴, 그 얼굴 위로 도시의 불빛이 아른거렸다. 마치 내가 잃어버린 행복을 조롱하는 것처럼. 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이 끝없는 후회와 고독 속에서 남은 내 인생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절망적인 사실을 깨달았을 뿐이다.